하나 악재로 예정됐던 거가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한 150조 이상 올해 매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매도하지 않기로 됐다라는 호재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될 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주식을 이제 안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날 회의에서 결과 나온 게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상향하자라고 해서 14.9%에서 20.8%를 올립니다. 가량 올리는 거예요. 해외 주식 2.5% 빼고 대체 투자 1% 빼고 해외 채권 0.6% 빼서 다른 쪽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걸 팔고 사겠다가 아니라 이미 국내 주식 비중이 워낙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추정치로 봤을 때 국내 주식 비중이 국민연금 자산에서 29%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팔아도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런 이유로 좀 더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TASA입니다. 기존 목표가 14.9%였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상향치가 5.9%가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8%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10%가 생겨요. 기존에는 TASA 해가지고 기존 5%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5.8%까지가 국민연금이 최대 보유할 수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회의에서 뭐냐면 그 TASA 상향치도 5%를 더 올립니다. 그러면은 30.8%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자산이 1600조가 2월 말이었고 3개월 동안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1730조 원을 제가 가정치로 넣어놨어요. 5월 말 기준으로 29% 정도가 국내 주식 비중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치를 또 때렸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그 502조라는 가정치를 계산했을 때 개정 전에는 산술적으로 157조를 매도해야 됐습니다. 157조면요 우리가 한 달 거래일이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7개월 남았으니까 140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1조 3천억 정도의 매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1조 3천억을 순매도하는 거는 수급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심리적 압박도 상당하고요. 앞으로 계속 팔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바꾸지 않았다면은 코스피의 매도세로 돌변해야 됐던 거고 매도세로 돌변하게 되면은 그만큼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개정을 하니까 30.8%까지 나옵니다. 29%라면 31조를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TASA니까 굳이 더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를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1조 3천억씩 순매도 나와야 되는 물량이 나오지 않게 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식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거냐? 이것도 애매해요. 팔지 않는다가 상승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악재를 제거했다는 것 뿐이지 이게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한 5%, 7% 정도 된다 뿐인 건데 그럼 나머지 90% 요소는 뭐로 움직이느냐? 이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지수에서 좀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승 종목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오늘 2.3% 올랐는데요. 코스닥이 3.7% 하락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특정 종목으로만 쏠려서 코스피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139개가 오르고 770개가 떨어졌는데 코스피 안에서 어떤 날은 100개가 안 오르는 날도 있어요. 뭐 80개, 70개만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일까요? 주식을 보유한 다수는 돈을 못 벌고 있고 소수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가 집중적으로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주식을 팔고 넘어가겠죠. 내가 가진 주식을 팔고 넘어가니까 대부분의 주식들은 더 많이 떨어지죠.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현상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바로 알 겁니다. 아, 이거 똘똘한 한 채 전략이잖아 라는 거죠. 뭐 어떤 규제를 한 것도 아닌데 지방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만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남이라고 치면은 이거와 연관된 반도체가 서울 집값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나머지는 지금 찬바람이 냉랭합니다. 팔고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 수가 많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팔죠. 내가 가진 게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즐기고 싶지 이거를 팔고 더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덜 듭니다. 물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떨어질 확률이 적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순환매가 돌아서 내 거로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AI라던가 그거와 관련된 인프라 전력 이런 쪽만 오르지 그게 아닌 것들은 아예 오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번에는 수혜주라고 해서 AI와 친구들에 속했던 애들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집중하는 거죠. 서울에서 서울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나머지들 떨어지고 강남만 더 올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런 시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7년에 제일 비슷했던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포스코만 오르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펀드가 사서 코스피 시가총액 여러 가지들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이제 펀드가 많았었죠. 그렇게 올라가다가 점점점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특정 종목 위주로 매수세를 집중시켜서 지수를 방어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소형 종목만 사면요 지수가 올라가요. 나머지들은 막 떨어져요.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얘만 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요? 소수 업종만 가지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르려면 다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종목만 올라가게 되면 한계가 도달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거 비싸서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예를 들어 뭐 외국인이라던가 이거 좀 과다한데 계속 세일을 때립니다. 이 세일과 이제 짜잘한 거 팔고 집중해서 종목 대결하는 이 힘과 힘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좋은 호재가 나오면 밀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러다가 악재가 터졌을 때는 우르르 무너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때도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올리다가 2007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 다음에 2008년에 리먼 터지면서 완전히 그 전략은 망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때 펀드 투자자도 많이 잃었을 거예요. 소수가 올라가는 시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다수로 매기가 번져지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뭔가 다른 정책이나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 여기서 연기금 매도가 결정이 됐었다라면은, 이렇게 개정돼서 플러스가 안 나왔더라면은 좀 아프게 들어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다행인 뉴스다. 연기금이 하루에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매도를 하는데, 만약에 1조 3천원씩 매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이 조 단위로 팔고 있잖아요. 그거 개인이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주고 있는 거는 금융투자 때랑 거의 일치하는데, 이 금융투자가 ETF 자금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개인이 사고 ETF가 사주는 돈으로 버티는 형국에서 연기금까지 팔면은 기관이 마이너스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마이너스고 개인만 사게 되면은 뉴스에서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라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르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순환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약간 순환매 느낌이 나오는 소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검색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률보다 LG전자, 삼성전기, 네이버, LG CNS, 삼성 SDS 이런 게 오릅니다. 네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와 연관이 있어요. 이번에 깐부 치킨을 한 번 더 먹을 것 같대요. 이번에는 LG그룹 회장과 젠슨왕이 만나서 먹는다고 하는데, LG전자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로봇이겠죠. 그러면서 피지컬 쪽 관련된 또 호재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거와 다르게 세 가지 종목들은 뭐라 연관이 있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센터 주식이 왜 이제야 오르느냐?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짓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열심히 지었죠. 중국도 열심히 지었죠. 한국은 이제 지으려고 법안을 만들고 있었죠. 이제 법안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제 진짜로 짓기 시작하겠죠. 그럼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뭔가 나오겠죠. 여기에 국가 정책과 뭔가 맞물려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뭐가 나오겠죠.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됐을 때 주가가 이미 좀 떠 있을 거고, 그게 앞으로 예상할 수는 없지만 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서 돈을 벌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번 주에 그 콘레드 호텔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지금 당장 오르는 것만 집중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번에 오를 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2대8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주도주는 20%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왜? 포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다가 주도주가 꺾인다 하더라도 80%의 다음에 오를 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80%가 나중에 올라주면은 이걸 다 커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2대8 정도가 제일 밸런스가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다음번에 오를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꽤 길게 했었습니다. 그때 뭐 보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데이터 센터 쪽이 미국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었고, 이제 우리나라 짓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만 아직 우리나라는 안 올랐다. 그럼 걔네들을 미리 사두면은 남들이 오르지 않은 거를 먼저 샀고, AI와 연관이 있고, 경기 방어에도 가능하고, PER이 저렴하고, AI를 떼고도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회사들이라서 여러모로 다용도일 것 같다. 저만의 구글이라 봤던 거죠. 오늘부터 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의 흐름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이유를 조금씩 해석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관련된 내용들은 안 그래도 월말 특강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월말 특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항상 어려운 건데, 욕심을 조금만 자제하면은 그래도 길게 보면 훨씬 나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을 보지 말고 좀 더 미래를 보고 욕심을 좀 줄이고 공포를 이겨내는 연습을 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3원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